자, 비켜요. 다음 주까지 남자. 열차가 출발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는 빨리 승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열차에 대해서요. 아침에 버스 천천히 내리면요. 사람이 몸이 너구내가지고 뒤로가 말도 못해요. 그렇게 붐빈단 말이죠. 그냥 막 밀어. 김다가 저리 가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수정 60분의 장윤택 프로듀서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인구는 1,6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하루 2번꼴로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쳐도 3,200만 번이나 됩니다. 자연히 서울의 교통은 복잡해지고 이용하기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지하철 3, 4호선 개통은 이러한 우리 교통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시설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뒤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전철화 이후의 서울교통, 어떤 점에서 서로 보완이 돼야 되나? 김철수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김철수 씨. 현재 서울시 교통인구 1,600만 명의 그 교통수단 이용 상황을 살펴보면요. 75% 정도가 버스, 그다음에 15% 정도가 택시, 승용차 이용 인구는 9%로서 거의 90% 정도가 대중교통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버스나 택시 등 노상교통은 전체 수단의 80%인데 종류별로는 버스가 1만여 대, 그리고 택시가 3만 7천여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 교통수단들이 이용해야 하는 도로 면적은 서울시 전체의 15%로서 선진국의 35%, 40%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포화 상태가 대부분의 교통사고, 교통체증,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에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됨으로써 다소 편리해지기는 했지만은 노상 교통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은 서울시 교통난을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되어야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하철 3, 4호선 개통 이후에 대중교통수단, 그중에서 지하철과 버스는 지금 어떤 실태에 있는지 우선 현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출근 시간 지하철 신도림역입니다. 열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줄을 서 있던 이용 승객들이 막상 열차가 와서 멎으니까 삽시간에 질서를 잃었습니다. 이때가 몇 시쯤입니까? 아침 8시경입니다. 지하철 3, 4호선 개통 후 기존 1, 2호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총 18개 승환역에서 교차하고 있어 승객 이용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 주요 전철역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한 승객의 말로 비유한다면 아침 저녁 구겨져서 전철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 짐짝이야. 콩나물이야. 이건 말도 안 돼. 좀 매일매일 이런... 그렇지, 매일이지. 이건 말도 안 되고 이건 완전히 콩나물. 이건 뭐 이거 뭐 사람이 그 보태께서 못 하겠어.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밀려갖고 저도 모르게 같이 그냥 영등포 구청이나 아니면 좀 멀 때는 신촌역까지도 밀려갔다 다시 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밀려서 내리질 못하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타시는 분에 밀려갖고 같이 타고 가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 취재진도 한번 타보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재를 많이 든 불리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분들은 몇 차례고 시도를 해보지만은 열차를 놓치기도 합니다. 8시 50분이 다 돼서야 한창 바쁜 출근 때를 겨우 벗어나고서 취재 틈에 열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건을 만났습니다. 가리지 말아요, 가리지 마. 내려. 내려요. 도로미는 못 내리셨어요? 아주머니 못 내리셨어요? 네, 못 내렸습니다. 왜 못 내리셨어요? 아우 힘이 없으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내리고 난 다음에 타야 하는데요. 내리지도 않고 그냥 올라타니까 떠밀려서 도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종종 당하십니까? 매일같이 그래요. 매일같이 그래요? 예. 하도 자주 당하시는 일이라서 저렇게 웃음이 나오신다고 하시더군요. 소위 만원버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에도 남을 그 빽빽한 전철안, 하지만 흔들림 없이 막히지 않고 달린다는 점이 전철의 큰 장점입니다. 같은 시각 지상을 달리는 버스는 여전히 교통 체증에 발이 묶여가면서 승격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서울시는 지하철과 관련해서 서울 시내 버스 노선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하철과 버스가 상호 보완적 이하에 한다는 취지 아래 시행된 것인데 버스 노선 조정 뒤에 정류장은 여전히 이렇게 붐비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리를 뛰어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지하철과 중복되는 지역의 버스 노선이 폐선되거나 변경됐다고 하기에 해당 지역의 교통량을 직접 점검해봤습니다. 시간당 일정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가 총 몇 대이며 몇 개의 노선이 중복 운행되는 것을 기록해봤습니다. 먼저 이곳 서울역 앞의 경우 남대문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버스 노선이 전부 53개 노선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시간당 940대의 버스가 통과해서 저희가 조사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하는 남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역은 총 50개 노선의 버스가 시간당 600대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 노선 개통 이후 버스 노선의 도심 집중이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종로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역은 총 35개 버스 노선에 시간당 800대의 버스 통행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 1호선과 병행되는 노선으로서 지하철과 버스의 노선이 중복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통행 방식을 새롭게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대문 지역은 동대문에서 신설동까지 총 40개 노선의 버스가 시간당 700대나 통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역시 전철 1호선 구간과 일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잠원동까지의 구간에도 총 30개 노선 버스가 노선의 버스 350대가 1시간 내에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버스 통행량만으로도 서울의 주요 지역 도로는 포화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 버스 노선 조정의 원칙은 지하철과의 중복 노선을 피할 것, 연계 확대와 도심 집중 노선 분산, 교통 정체 지점 해소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상의 실증 점검을 통해서 버스 노선 조정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버스 노선이 이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부 개편이 됐는데요. 예. 최근에 와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실제 버스 노선이 조정된 것 자체를 갖다 느끼지 못할 정도인데 예. 이 버스 노선이 좀 더 잘 조정이 되었다면 지하철과의 그 연계가 훨씬 더 좋아졌어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지하철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1일의 시내 버스 노선 조정은 어느 한 원칙도 시원스럽게 해결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버스 노선 조정이 일시적인 미봉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0개 회사 327개 노선 중 이 조정으로 겨우 20개 노선이 폐지되고 73개 노선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당국은 시내 버스 노선 개선과 함께 버스 전용 차선제 실시 및 지역 순환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30% 운행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조정에 대해서 버스 업체 측은 효과를 얻기는커녕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효과는 있다고 보나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직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선 조정의 경우에 있어서 조정 전과 조정 후의 이용 승객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그 210세대 셔틀버스를 현재 그 운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극소수의 시민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그 대당 수익금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지금 되지고 있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구는 다 어느 셔틀이나 그런 버스를 이용 안 하면 기존 노선을 이용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조정된 노선만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도 가능한 겁니까? 조정된 노선의 피해도 있지만은 거의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거의 다 그 지하철 3, 4호선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으로 인해 그들의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또 지난번 노선 조정 때 개선되지는 않았는지 3, 4호선 개통 후 기존의 소유 버스 노선 중 90% 가까이나 지하철 노선과 중복됐다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총 150대의 버스에 600여 명의 종업원이 종사하는 상당한 규모의 버스 회사였습니다. 이 업체가 지하철 쪽에 승객을 상당수 넘겨주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회사 측의 일일 수입 실적표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까지는 버스 한 대당 일일 수익금이 12만 원 선이었던 것이 개통 후 11월 말까지는 일일 한 대당 10만 원 선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12월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지 않게 수입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버스 한 대당 일일 수익금은 평균 10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회사는 노선 개정을 건의 신청했었으나 11월 1일에 노선 전형에 신청대로 반영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지하철 개통되기 전에 금년에 그 시교통국에서 그 지하철하고 병행되는 그 회사는 노선 개선 신청을 해라 하고 우리가 냈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관찰이 안 됐습니다. 관찰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막연합니다. 그 개선안을 냈는데 왜 관찰이 안 됐습니까? 제가 그 시교통국에서는 애를 써서 그 개선을 해주려고 애를 썼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상대성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요구대로 척척 있게 될런지 모르지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라는 건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존 업자가 변경을 하려는 노선에 기존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구하면은 똑같이 같이 가는 그 회사는 없을지라도 중간중간에서 그 경합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되면은 제1여객이 만약에 이렇게 노선 개선이 된다면 우리 회사에 큰 타격이 온다 하는 그는 방해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해가 서울시 교통국에다 대고 항의를 하니까 교통국에서는 또 항의하는 사람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거 원한 대로 안 되고 보니 지금 우리가 154-1을
그 처음에는 우리가 그 예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홍원동으로 해서 북악톤돌로 해서 미아리로 해서 종암동 고대 앞으로 해서 그래 그 경동시장 앞으로 해서 성수대교 쪽으로 해서 응봉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우리가 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금이 나중에 이게 제가 요금표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7, 8만 원 선에서 지금 끝이고 있으니까 그게 뭐 손익분기점하고 거리가 머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 만회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앞으로 그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다. 이래서 너무나 그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러니 조금 더 노선을 좀 보완해 주시오 하고 지금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각 정류장마다 그 핵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핵 부분에 침식을 당하게 되면 그 침식당한 그 노선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죠. 여기 우리 기점 앞에 정류장이다. 그럼 기점 앞은 일반적으로 서로 침식을 못하는 것이 서로 동업자끼리 한계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만 노선 명령이 이리 됨으로 해서 결국은 여기에 모든 차량이 서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38번 버스의 경우에 기점 바로 앞에 어떤 핵이 될 수 있는 정류장 앞에서 셔틀버스 16대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앞을 지나면서 정류를 하게 되니까 분산이 되고. 그 전에는 38번 버스만 탔던 사람들이 그 셔틀버스를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선도는 또 다른 업체의 순환버스 노선도입니다. 이 순환버스의 노선도는 업자 간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빨간선 지역만을 순환 운행해야 할 순환버스가 불법으로 연장 운행을 해서 타 회사의 핵이 되는 정류장을 통과 해당 지역의 승객을 가로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그 버스인데요. 주택가 좁은 길도 마지 않고 이권을 쫓는 저 버스는 속도가 너무 지나쳐서 핵 부분을 통과하면 저렇게 빨리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이 거의 쫓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운행은 결국 이용 시민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경우인데요. 노선버스 안내판 위에 하얗게 지워져 있는 부분은 노선 변경으로 이 정류장을 거치지 않게 된 버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류장에 바로 그 버스가 와서 먹고 있습니다. 버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여기로는 운행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스는 원래 시내로 나올 때 종로 4가 부분에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 나올 땐 종로 5가 부분까지 가서 종로 6가 지역을 끼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그림과 같이요. 그러나 지난번 노선 조정 때 굴곡 노선 폐지로 오갈 때 모두 종로 4가 부분에서 회전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용 승객들의 원성이 너무 높아 하는 수 없이 원래대로 불법 연장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당 업체는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과징금 90만 원까지 물고도 계속 불법 운행하는 이유는 이곳 종로 5가 6가 지역이 동대문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장거리 노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시내버스 노선은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중복 노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도심의 그 교통 인구가 많이 그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의 어떤 이익 때문에 그렇게 다 도심으로 몰려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까? 네, 버스 업체의 그 대부분이 이익도 이익이겠지만은 시내버스 노선 조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보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하철 3, 4호선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서 시민이 교통 패턴이 지하철로 흡수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조정으로는 지금 현재 그 난제를 해결할 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도심의 버스의 도심 통과나 굴곡 운행이 당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서울 시내 노선버스의 고질적 병폐는 결국 노선 조정 전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내 버스의 굴곡 노선은 도심 교통 체증의 요인이 됩니다. 현재 굴곡 노선은 총 25개 노선입니다. 이들 굴곡 노선은 결과적으로 장거리 노선이 되기 쉬운데
왕복 60km에 달하는 쌍계동, 개봉동 노선 등 장거리 노선은 총 19개 노선이나 있다고 합니다. 한 노선에서 10여 개 버스 회사가 경쟁을 벌이는 중복 노선도 심각한 병폐입니다. 여기에다 132개나 되는 도심 통과 노선 문제까지 가중돼 있는 형편입니다. (2조 4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 놓은 지하철. 버스 노선의 미흡한 개선으로 결국 지하철마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서울 시내 곳곳의 교통체증이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실태는 근본적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두 대중교통수단이 어느 쪽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지하철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보완점은 없는지 취재해 봤습니까? 2조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 만든 지하철이고 보면 이용 승객이 아무리 늘은다고 해도 적지 않은 명키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서울시는 당초 이용 승객을 310만으로 예상했고 내년이면 350만이 될 거라는 그런 예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예상 인원은 지하철 공사 측의 250만과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어쨌든 지하철의 문제는 현재 승객 흡수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18일 개통 때의 모습입니다. 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이래 11년 만에 획기적인 서울의 지하 교통망이 구축된 것입니다. 3, 4호선을 포함한 서울 지하철의 총 길이는 123km고 이로써 서울은 세계 제7위의 지하철 보유국이 됐습니다. 이용 승객도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가히 대중교통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하철 3, 4호선 전구간 개통 전에 저희들 일평균 수송 인원이 130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난 10월 18일 날 3, 4호선 전구간 개통을 하고 나서 약 60만이 늘어난 지금 현재 일평균 수송 인원은 190만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190만이요? 네, 하루 평균 19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하철 1, 2호선이 있을 때 과거 10년 동안에 연평균 증가율은 17.8%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3, 4호선 개통 후에 현재 일평균 수송 인원이 190만 해가지고 한 달 동안에 약 46%가 증가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객이 60만이 늘어났다는 것을 어떤 숫자적으로 감각을 생각할 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같은 데서 그 월드컵 축구 같은 거 할 때 주 경기장의 수용 인원이 10만입니다. 거기에 꽉 들어찬 사람이 그 경기를 마치고 관람객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 광경을 보시면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10만이에요. 그러한 인원의 6배가 한 달 동안에 저희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의 최대 수송 능력은 하루 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수송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출퇴근 시간 이외의 지하철은 이용객이 그렇게까지 붐비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용 승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지하철 측은 지난번에 버스 노선 조정에 상당히 기대를 했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사 당국자는 이용 승객의 증가를 아주 희망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 승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 원래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지하철 3, 4호선이 개통 후에 저희들 이용 승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약 한 일평균 250만 정도의 승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이 190만인데 250만까지 예상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평균 수송 인원을 250만으로 저희들이 개통 후에 예상을 한 것은 과거에 1, 2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의 그 1호선이 60만, 2호선이 약 한 70만 정도 되는데 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어떤 일정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대개 한 1년, 그 1년 이상. 2호선의 경우에는 82년 개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와가지고 7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볼 때 내년이 되면은 지하철 승객 추세는 능히 250만이 도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출퇴근 시에 지하철 이용하면 상당히 혼잡해가지고 떠밀리고 거의 완전 짐짝 취급을 받는데 250만이 되면 저희는 짐짝 축에도 못 들게 될 텐데 왜 그런 원인은 어디 있고 해소책은 없는 겁니까? 네, 그 해소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3, 4호선 개통 전에는 일평균 130만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별로 안 나타났는데 3, 4호선이 개통하고 나서 지금 급작스레 60만이 늘어나다 보니까 승객이 혼잡되는 구간이 2호선의 경우에 서쪽 구간에 있는 그 신도림, 대림, 구로공단 쪽이고 2호선 동측에 있는 그 잠실, 성내, 성수, 건대 입구 쪽, 그다음 도심에 가서는 을지로 입구, 을지로 3가, 그다음에 동대문 운동장역 같은데 성완되는 역에서 혼잡 현상이 아주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걸 해소하는 데는 방법이 전동 차량을 늘린다든지 늘려가지고 운행 시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그 해소책이 되겠습니다. 출퇴근 시에 차량 대수를 늘려준다면 결과적으로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한 양에 5억 원이라 드는 그것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지하철을 타본 사람이 다시 탄다고 하니까 그런 늘리는 방편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같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의 요금 차이가 승객 유치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은가 물어봤습니다. 지하철 요금이 결코 지금 비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 경영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저희들 지하철 1인당 수송 원가가 운영 원가가 약 341원입니다. 그리고 건설 원리금을 합치면은 1인당 수송 원가는 673원. 그렇지만 요금은 지금 170원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나마도 170원이 전체가 다 저희들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 전기권은 30% 할인, 학생들은 50%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평균 운임이 약 한 132원이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평균 원가가 수송 원가가 341원인데 저희들 평균 운임은 132원밖에 안 되니까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외국의 예를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우리나라 여건하고 조금 틀리겠습니다만은 뉴욕 같은 데는 1불, 우리 돈으로 뭐 그냥 환율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면 한 800원 내지 900원 정도 받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 돈으로 약 350엔 환율을 계산할 것 같으면은 좀 따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요금 수준은 170원이라는 게 결코 비싼 요금이 아니고 아주 그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개념으로 공공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정부의 어떤 배려에 의해 가지고 170원이 정해진 거지 이 요금 자체가 비싸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서울 시내를 샅샅이 누비고 다니는 버스보다는 아직도 지하철이 대부분 대중에 충실한 발휘되기는 어렵습니다. 노선망이 더 확충돼야 할 것이고 또 대신 교통사고의 그 안전성과 체증 없는 그 속도감이 출퇴근 시 지하철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스를 타는 분들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지하철을 왜 타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하철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 타고 온 이유가 뭡니까? 자주 밖에 안 나오거든요. 예? 자주 밖에 안 나오다가요. 오늘 이제 뭐 책 좀 살 게 있어가지고 나오다가 버스가 금방 와서 버스 탔어요. 지하철은 다닙니까? 거기 지금 오신 데부터? 네, 잠실인데요. 예. 거기까지 다녀요. 서대문 쪽에서 오느냐고요?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 타고 왔어요. 만약에 지하철 노선이 있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먼 거리라면은 가는데요. 가까운 거리면은 더 불편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체부당. 예? 체부당. 체부동이요? 네. 지하철이 거기는 없습니까? 거기 있는데 입장 나와야 되고 나와서 내리면 또 저 상가 가서 또 거리가 멀어서 이거 타고 왔어요. 지금 금방 버스에서 내리셨죠? 네. 그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를 타고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요. 좀 지하철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그런 거리라서요. 아,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데입니까? 네. 승객의 승차 습관이 아직은 지하철보다 버스를 타게 하고 또 지하철을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탓에 버스를 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버스 위주의 예민한 교통망이 우리의 대중교통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90개 버스 업체가 난립해 있습니다. 이들은 대중교통의 대들보는 아직까지 버스이기 때문에 버스도 요금 인상이 지하철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하철 요금이 지금 170원 아닙니까? 예. 우리 시내버스 요금은 120원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50원의 그 격차라는 것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은 지하철 요금 수준에 가깝게 좀 맞춰줘야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하고 네. 시내버스하고 네. 어떤 관계라고 생각해서 동업자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동업자 관계인데 왜냐하면 시내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170원이고 예. 우리는 120원 아닙니까? 예. 또 학생요금은 저희가 우리가 9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요금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하철 수준에까지 좀 인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인상이 되면은 지하철하고 시내버스하고 어떻게 협동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이후에 무슨 어떤 같은 연계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뭐냐 하면 셔틀버스가 바로 그건데요. 예. 지하철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만들어 놨는데 예. 그 시민의 승차 습관 때문에 지금 타고 있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기간만을 넘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이라는 것이 이게 뭐 한두 달에 되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왜냐하면은 시민의 승차 습관은 예. 이 한두 달에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두 달에 안 되면 적어도 2, 3년은 지나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 4년 있어야 그렇죠. 회복이 된다. 3, 4년이 있어야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그러면 버스는 버스대로 놀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그냥 승객 흡수하고 그래야만 되는 아니요. 왜냐하면 정부 당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70원 아닙니까? 요금이. 예. 우리는 120원인데 120원을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맞춰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120원 갖고는 정말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하철에 250만이 뺏기기 전 얘기고 250만이 뺏기고 나니까 250만에 대한 그 수입이 우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걸 보조해달라 이 네, 말씀이군요. 그 보조가 없이는 지금 어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 네. 지하철은 아직 대다수 시민의 발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 버스 업체는 버스 업체들대로 이대로는 시민 서비스는커녕 경영도 어렵다니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이용 승객, 즉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버스에게서 외면당한 한 종점지대입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실 모양이죠? 걸어가시기에는 먼 곳입니까? 멀죠. 얼마나 걸립니까? 한 20분 걸려요. 20분이요. 영감님 걸음으로 걸으셔가지고 20분 걸립니까? 버스 타고 가면 몇 분 걸리세요? 버스는 없어요. 여기. 아니요, 그 마이크로 버스. 그건 뭐 재보진 않았지만 얼마 안 가죠. 그리고 요금은 얼마 받아요? 표 1,000원을 내면 동방표라고 그래가지고 회수권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 타면 한 번 찍고 이래서 10번 쓰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100원 꼴이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게 그 마이크로 버스인데요. 이곳 주민들의 자치적으로 마이크로 지역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동네가 좀 산으로 좀 올라가다 보니까 시내 버스들은 운행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이중의 교통비 부담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곳은 역시 이 지역까지 오는 버스가 이 동네보다 저 아래쪽에서 운행을 그쳐버린 지역입니다.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그리고 지하철을 타기에는 버스 정류장으로 두 정거장이 돼서 상당히 애매한 지역이 되죠. 이것도 최근 그 버스 정점이 상당히 많이 가깝게 올라와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운행 수익금에 따른 채산성만을 따지고 있을 때 서민들은 이러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여기서 지하철을 타려면 한 30분 걸어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탄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스 타고 가서 지하철 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그러니까 이중이지 뭐요. 여기서 거기 나가도 120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6인 내려가도 여기서 동대문 가는 노선이 있을 것 같은 동대문에 가도 120원 토큰 하나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중 부담을 주게 돼 지금 현재. 아니 몇십 원 더 부담하고 편하게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중으로 한다면 아무리 전철이 빠르다 그래도 여기선 좀 늦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하철과 버스의 상호 연계적인 보완적인 대중교통 체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전문가들은 뭐라 그럽니까? 예, 전문가들을 만나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하철 노선의 확충이나 변경은 이제 힘든 실정 아닙니까? 지하철역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에게도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해결의 열쇠는 버스 노선 조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버스의 과감한 개선이 되겠죠. 이 점은 한결같이 그 전문가들도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우리나라 같이 복잡한 나라도 있습니까? 제가 아는 경험으로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복잡한 노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그 도시화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형성된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계획에 의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형성된 노선이 아니니까 지금과 같이 하나의 그 복잡하고 난잡한 그런 그 노선망이 구축되다고 보고 싶습니다.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지금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버스 노선이라는 거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90개나 되는 업체를 정부가 보수도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수지를 맞춰줘야 하는 그런 그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승객이 너무 적으면은 도심을 통과시켜가지고 승객을 좀 더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다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을 합리적으로 고치려면은 우선 버스 업체들이 자기네 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 운영만 해도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거는 공동 배차제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배차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면은 우선 서울시를 한 10개의 그 주요 교통축으로 나누고 이 교통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버스 회사, 그러니까 반드시 노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차고지가 이 축 안에 있는 버스 회사들은 공동 그 체를 만들어서 노선을 일주일씩 교대로다가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황금 노선이건 또 뭐 적자 노선이건 교대를 하기 때문에 각 버스 회사들이 전부 수지가 균형이 되고 또 버스 회사들이 노선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라 그래도 큰 반발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대해서 그 수입이 균등 배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체제가 정립이 되면은 계획권을 정부가 장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버스 노선 회사에서 반대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은 정부가 계획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선을 합리적으로 고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안은 대전 등 서너 개 도시에서 시행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그 지하철과의 그 경쟁적인 그 방향보다는 보완적인 방향으로 이게 가야 될 거예요. 보완적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시교통의 핵심은 지하철이나 전철 혹은 철도고 버스가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교통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 버스를 이제 가령 이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서울시의 전 그 구역을 여러 가지로 세분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선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동부, 그다음에 서부, 그다음에 도심 지역,
남부 이렇게 한 그 세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화 한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네 가지 지역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령 그 예를 든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지역이 불광동 가련동 지역인데 불광동 가련동 지역을 도심하고 연결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도로가 이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버스가 몇 번이고 이 간선도로를 지나가면서 그 지하철역 혹은 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정류소에다가 그 승객을 내리도록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버스들은 도심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버스의 그 선형 그 요금 체계 하에서는 가령 바로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목표지가 다르게 되면은 한 번 요금을 내고 가는 그런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중복되게 이 도로를 가령 예를 들면은 불광동에서부터 독립문이라든지 혹은 서대문까지 이 한 길밖에 없는 도로를 겹쳐서 여러 그 번호를 가진 버스들이 다니게 되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 승객의 그 효과적인 그 수송이라든지 한 점에서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버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불광동 가련동 지역 또 혹은 그 미아리 그 다음에 우이동 혹은 그 상계동 지역 그 다음에 면목동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 남부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만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역버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정하기 직전 그러니까 11월 1일 이전에 직전의 상태를 한번 본다고 한다면 종로 같은 데는 종로 일가 같은 데는 한 시간에 한쪽 방향으로 버스가 대략 600대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버스가 도로상을 달리는 예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최고로 많은 것이 대략 시간당 150대 정도가 최대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현재 버스만 가지고도 종로나 을지로나 청계천은 포화 상태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좀 빼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지역 버스를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자원이 있죠. 휘발유 자원도 있고 뭐 개인의 시간 자원도 있고 도로 자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는 중에서 이 도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선 조정을 갖다 하려면은 우선 그 굉장히 많은 영세업체들 갖다 통합해야 된다는 그런 그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한 3개 내지 5개 정도의 그 버스 회사로 통합되면 그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100여 개 회사를 서너 개 회사로 통합을 시킨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이 서너 개 이 회사를 통합을 해야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서너 개 회사라고 그러는 이런 그 생각은 왜 나왔는 거니? 우선 하나나 두 개로서 이 버스 회사를 만든다면은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독점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독점 기업의 그 횡포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서너 개 이상의 너무 많이 이 여러 개 그 회사로 될 때는 현재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상호 협조 및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통합을 하게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버스 회사를 갖다 통합한다는 것이 굉장히 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행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갖다 해야만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노력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방법이 있겠지만 이 예를 든다면 현재 그 각 버스 회사들을 갖다 통합해가지고 실제 주식회사 같은 것을 만들고 이 관리 체계를 갖다 현재 그 여러 개 영세 업체들에서부터 대단위의 관리 체계로서 바꿔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대중교통 수단이 이익을 갖다 내기 어려운 이런 그 기업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은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그 보조를 갖다 고려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는 이러한 그 정부의 보조가 어렵다면은 현재 이 다른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기업들로 하여금 일종의 그 사회복지수단의 그 개념으로서 이런 버스 회사를 갖다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종류의 통합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 이익을 보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는 손해를 보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익을 갖다 보는 회사들 또는 손해를 보는 회사들만 갖다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물론 운수업체들도 굉장히 우리가 보호해야만 될 시민이면 틀림이 없으나 이러한 시민들뿐만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 편에서 생각을 해서도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편익을 갖다 고려해 준다면은 일부 운수업자들이 손해를 갖다 섭섭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를 갖다가 정부에서 적당한 보상을 갖다 각오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은 현재 많은 버스 회사들의 통합이 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버스에서부터 이 지하철만이 아니라 버스에서 다른 버스를 탈래도 버스 값을 새로 내야 되는 이중 삼중의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버스에서부터 지하철로 또는 버스에서 버스 지하철 이러한 또는 지하철에서 다시 버스 이러한 것이 전부 환승 체제가 이것이 역의 위치에서도 환승 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교통비에서도 이 환승 체제가 이 요금에서도 환승 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표 한 장이면 옮겨 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 한 장에서 승강권을 갖다 충분히 살 수 있고 승강권에 물론 다소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부담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버스와 지하철이 서로 보조 수단으로서 서로 연결이 되면은 이용객도 훨씬 편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버스 회사와 지하철 회사의 이 사이에서도 서로 이 이익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대중교통의 어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은 우리가 자가용 교통하고는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택시, 버스, 지하철을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의 공공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중교통의 정책 목표는 일단 공공성 내지는 사회성이나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현재까지 추진해온 대중교통의 정책 목표가 공공성에 입각했는가는 한번 우리가 누구나다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공공성이라는 것을 뚜렷이 일단 정립해 놓으면은 우리가 원칙을 세울 수가 있고 원칙이 있다는 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차제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정책 목표 정립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은 결국은 어떤 채산성보다는 공공성 쪽으로 중심을 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교통 문제에서 대중교통 정책은 채산성 쪽이 좀 앞서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런 정책의 흐름이 이제 없지 않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게 바로 버스업자들의 강한 이익이라든가 또는 그쪽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인 흐름이 일단 되어 왔기 때문에 채산성 위주의 정책 목표가 지금까지는 좀 지배적이었다.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지하철 개통의 버스 노선 조정 문제, 연계 문제에도 좋은 연구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우리 정책의 목표가 공공성 쪽에 원칙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일단은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바로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못한 데서 오는 하나의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연구가 나와도 이를 효과적으로 또는 추진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업자라든가
공공성이 결여된 우리의 교통정책. 결국 서울의 교통 문제는 그 버스 노선을 재조정하는 근본적인 개선을 하기 전에는 미봉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군요. 네, 그러니까 도심으로만 몰려드는 버스 노선을 대폭 억제하는 그 혁신적인 버스 노선 제도를 강구해야 하고 그에 따른 버스 회사 측에 그 손해 보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주 공익성이 강한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교통공사 같은 것의 그 설립까지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세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 업자의 신뢰 회복, 교통 전문 지식 확보 등 교통 행정력이 강화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요. 버스 노선 조정을 아주 좋은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단호하게 공공성에 입각한 그 단호한 행정력이 있었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부족성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버스 노선 조정이 이뤘을 때 업자들끼리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싸우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대중교통 운영을 하는 그 회사 측에서 너무 최선성만을 강조해서 서울 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 해결자가 돼보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자들의 의식일 텐데요. 물론 그 교통 습관,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 하지만은 편한 지하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나 혹은 자가용, 버스를 이용해서 도심으로만 몰려드는 우리의 습관 패턴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어떤 부족 요인이 도심 체증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통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1년, 2년 앞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그 1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 되고 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후의 일까지도 예측하는 것만이 교통계획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문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이 없을 때는 방향을 잃고 만다는 것입니다. 교통 문제도 우선 행정이 원칙을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이 진정으로 시민의 편리한 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고수해 나가려는 행정의 노력이 있을 때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정 60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